자, 얘는 그냥 말만 들어도 여기 글씨만 봐도 알겠죠? 균일, 불균일, 골고루, 안 골고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균일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게 균일혼합물이고 불균일은 안 골고루 섞여 있어요. 소금물은 균일이죠. 그래서 소금물을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금물은 여길 찍어 먹든 소금을 다 녹여서 소금물이 됐다면 둘 다 짤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짤 겁니다. 네, 흙탕물 생각하시면 쉬워요. 흙탕물. 내가 흙탕물을 막 저어서 물이랑 흙이랑 섞어놨어.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가라앉죠? 흙이? 그래서 여기랑 당연히 흙의 농도 차이가 생기겠죠. 이게 불균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살라 그러는데 드시기 전에 흔들어 드세요 라고 써있는 애는 다 불균일. 과일 주스라던가. 그 우유에도 옛날에는 써있었는데 지금 알 수 있더라고요. 또 우유라던가 이런 애들은 대부분 밑으로 가라앉는 게 있기 때문에 흔들어 드시라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 다 불균일.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균일인 애들은 투명해요. 색깔을 띠든 안 띠든 투명한 애들은 대부분 균일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든지 식초는 노란 색깔을 띠긴 하지만 어차피 투명하잖아요. 식초도 균일이고 탄산음료들도 균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애들 중에 여기 나오죠. 이런 애들 설탕물, 소금물, 바닷물, 공기를 순물질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공기랑 산소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가 산소, 공기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공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듯이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렇게 섞여있는 혼합물. 그렇죠. 그 다음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합금은 뭐냐면요. 금속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녹여서 섞은 거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 될 수 있고요. 불균일은 흙탕물, 과일 주스, 암석! 암석은 뭐 돌멩이 얘기하는 거야. 돌멩이? 암석? 1학년 때 배웠죠.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 그쵸? 화강암, 현무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제일 잘 보이는 돌을 하나 주웠어. 그러면 화강암일 확률이 높겠죠? 화강암은 하얀색 점점점점 뭐 검은색 점점점점 그 다음에 뭐 중간치는 없네. 어쨌든 뭐 이런 점점점들이 모여서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분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는 거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 불균일 혼합물. 여기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고 순물질은 호단소물질, 화합물로 나뉘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도 아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가 헷갈릴 거 요거밖에 없어. 혼합물과 화합물이 완전 다른 거다.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혼합물 요거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다. 요것만 확실히 딱 이해하시면 뭐 어떤 게 나와도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잘 구별해 주시고. 그럼 이제 물질을 분류했으니까 우리 오늘 단원인 물질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몇 줄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양엔 관계 없어야 돼요. 이것이 포인트. 자, 봐봐. 내가 비커에다가 어떤 용액을 하나는 100g, 하나는 200g 담았어요.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은 똑같아요. 투명한
경우에 A는 100g 들어가 있고 B는 200g 들어가 있어. 그럼 뭐 B가 더 많네. 만 알 수 있지. 내가 저게 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이 안 되는 거야. 질량.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다 안 돼. 그러니까 질량, 무게, 부피, 길이. 이거 다 안 돼요. 온도도 안 됩니다. 온도도 가열되는 연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온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A라는 물질은 끓는 점이 100도고 B라는 물질은 끓는 점이 78도예요. 라면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랑 B는 그러니까 물론 뭐 끓는 점이 뭔지 나는 구별할 수 있지만 아까 100g, 200g만 구별하면 뭐예요? A랑 B가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뭐 전혀 구별이 안 되지만 A랑 B가 끓는 점이 100도, 78도로 주어진다면 뭐 적어도 A는 물이겠구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B는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A랑 B를 구별할 수 있어. 이런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냄새를 맡아. 물이랑 에탄올 냄새를 맡아요. 그래도 구별되겠죠. 그쵸? 에탄올 냄새 나니까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 냄새, 맛도 물질의 특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들지 마음에 안 들지.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과학에서 이것도 물질의 특성으로 포함된대요. 그래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맛을 볼 수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맛을 보는 거 뻔해나고요. 냄새도 냄새는 뭐 확실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색깔을 봐도 누구는 베이지로 보고 누구는 아이보리로 보고 이렇게 막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사람의 감각기관이 눈, 코, 입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애들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주로 나오는 물질의 특성을. 그리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혼합물이 뭐라고 배웠어요?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섞여 있는데 뭐 한대요? 2개의 성질이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분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불순물 섞인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 어떻게죠? 이거 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불순물이 섞인 천일염. 그럼 천일염은 어떻게 얻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닷물 받아서 얻죠.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 바다 근처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근처 땅을 파서 밖에서 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고요.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방수포로 막습니다. 그 다음 물을 퍼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는 겁니다. 그거 얻으면 천일염. 근데 이게 지금 천일염이 불순물이 섞일 수 있어요. 뭐 먼지라던가, 뭐 흙, 모래라던가 이런 게 섞일 수 있죠. 그럼 그걸 다시 얻은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천일염을 얻었어. 근데 거기 먼지랑 모래가 섞여있다고 그걸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분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물에 넣어요. 물에 녹여가지고 버립니다. 거름병에 걸려서 먼지랑 이거 하고 나서 다시 말리면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대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문장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야. 그래서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하며 끓는 동안은 100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끓여도 물은 100도고 3시간을 끓여서 오래 끓여도 100도인 거죠. 뭐 오래 끓인다고 온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물은
혼합물이잖아요. 그러면 물보다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그다음 물이 점점 끓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물이 날아가니까.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그럼 점점 온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끓는 점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소금물을 계속 끓이면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농도가 달라지고 농도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도 계속 달라진다. 그래서 라면 끓일 때 물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면 넣으면 미세하지만 더 빨리 익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반대도 똑같아요. 어는 점. 물은 어는 점이 0도입니다. 0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는 동안은 쭉 내가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얘가 물이 뿅 하고 얼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위에서부터 살얼음 끼면서 쫙 얼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어는 동안은 쭉 0도 됐다가 완전히 다 얼면 그때부터 온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순물질일 경우. 근데 혼합물일 경우 어는 점이 낮아. 0도에서 안 얼고 0도 밑에서 얼어요. 그 다음에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잘 안 오는 이유는 두 가지죠.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파도 치기 때문에. 계속 섞이면서 잘 안 얼죠. 진짜 추우면 얼긴 얼어요. 오는 거 봤어요? 바다 오는 거 봤어요? 오는 걸 봤죠. 우리가 못 보는 바다는 안 옵니다. 저기 안쪽에 있는 바다 안 오고, 우리 육지랑 닿는 요 바다는 얼 수도 있어요. 깊이가 얕기도 하고. 강물 섞여 있는 쪽은 훨씬 더 잘 얼고요. 여기 얘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부동액 있죠. 부동액. 냉각수. 자동차에 냉각수라고 해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자동차 엔진이 뜨겁잖아요. 기름을 태우는 거니까 뜨겁죠. 근데 너무 뜨거우면 과열되면 이상현상이 생기니까 냉각수를 식혀주는 거야. 근데 이 냉각수가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되면 얼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가 얼면 그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액이라고 해서 뭘 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합물을 섞습니다. 잘 얼지 말라. 어느 점 내려가서 잘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염화칼슘이 닿으면 녹아요. 근데 녹이려고 뿌리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려두면 우리가 사실 눈이 쌓여 있으면 요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 덜 위험해. 그냥 눈이 쌓여 있는 건 사실 덜 위험해요. 그게 밟아봐서 알겠지만 안 미끄럽잖아요. 이렇게 뽀독뽀독 하고 할 때는 안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뽀독뽀독이 그러니까 눌리거나 아니면 한번 싹 녹았다 다시 얼면 빙판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빙판길은 위험하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혼합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서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이용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요. 고체 혼합물을 할 건데, 이거 왜 그래프가 없냐? 고체 혼합물을 할 건데요. 어디에도 없네. 보시면요. 제가 그립죠. 정확하진 않지만. 자,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고체는 끓는 점이 이렇게 녹는 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녹아. 일정하게 순물질이니까. 파라다이크로로 벤젠
이라는 혼합물은 여기서 녹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서 녹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크로로벤젠이 여기랑 여기서 녹는 점이 녹는다고 봅시다. 고체예요. 그러니까 녹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를 섞어. 혼합물을 섞어. 그러면 왠지 여기서 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얘랑 섞으면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잘 녹게 됩니다. 각 성분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도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이 녹는 점이 확 낮아지는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요. 댐납이랑 퓨즈에 사용되죠. 그럼 이제 댐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댐납이 뭐냐면 납이랑 주석을 섞은 거야. 그러니까 납이랑 주석을 섞었더니 납 주석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잘 녹더라. 우리가 금속 녹이는 거 생각하면 막 용광로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을 섞었더니 쉽게 녹습니다. 근데 납댐은 알아요? 댐납, 납댐. 둘 중에 들어본 거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랑 금속을 붙일 때, 뭐 이런 거 여기도 했네요. 그쵸? 금속이랑 금속 붙일 때는 뭐 우리가 풀로 붙일 것도 아니고, 본드로 붙일 것도 아니니까, 금속을 녹여서 여기를 이렇게 쫙 붙여서 붙이면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된다. 이때 쓰는 금속이 요겁니다. 댐납이죠. 그래서 납이랑 주석의 합금은 쉽게 녹여서, 인두라고 해서 이렇게 고데기 정도의 온도만 올라가면 그 금속을 녹여요. 그래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 퓨즈도 납이랑 주석 합금은 똑같은데요. 그 퓨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둘 다 실제로 본 적은 없을 테고요. 우리 전원 차단기를 두꺼비집이라고도 부르는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두꺼비집이라고도 불러요. 두꺼비집처럼 생겼다, 두꺼비집인데. 여긴 다 이 그림만 나오네. 이게 내가 여기서 그린 이거. 내가 그린 비슷하지? 오면 깜짝 없어졌어. 뭐냐면, 우리 집에 전원 차단기 다 있잖아요. 그쵸? 그 전원 차단기가 옛날에는 두꺼비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 안에 퓨즈가 이렇게 크진 않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뭘로 돼 있냐면 나사로 이렇게 고정해 놨어요. 여기 막 이렇게 전선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이게 전원 차단기예요. 이게 전원 차단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한 전류를 사용해서 열이 막 발생하면 얘가 녹아서 쑥 끊어져요. 여기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쑥 끊어져요. 그러면 전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 풀러가지고 새 퓨즈 갈아서 넣고 나사 돌리면 다시 전류 들어오는 거죠. 그거가 이제 귀찮고, 이거 퓨즈를, 그래서 옛날엔 퓨즈를 집에 이렇게 보관해놨어요. 새 퓨즈가 있어야 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막 보관해.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없어지고 지금은 전원 차단기로 이렇게 딸깍 스위치 딱 내려가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건 예전에 쓰던 퓨즈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많이 쓰는데요. 열 발생하는 전기기구들 있잖아요. 뭐 고데기라든지 다림이라든지 드라이기라든지 이렇게 열 발생하는 데 들어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200도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250도 올라가면 요게 이게 요게 퓨즈예요. 그래서 이게 납이랑 주석이랑 된 합금이죠. 그럼 요게 또 끊어져. 그러면 전원이 차단되는 거죠. 화재 위험 막기 위해서 그런 퓨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 전류를 차단하는 데 이용하는 게 퓨즈. 다 뭐예요? 녹는 점이 낮아서 잘 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 녹는 점의 특징이죠.
끓는 전까지 하려는데 못하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요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우리 저기 아까 그 세포까지가 시험범위고, 숙제도 거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클리닉 준비는 해오세요.